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부터 민법 기본서하고 예비순환 강의를 시작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 강의 계획서 보고 이제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시작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거기 저기 시간표에는 아마 26회로 나왔을 텐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좀 진도 밀릴 걸 예상해서 30회로 했어요. 그런데 요거보다 조금 연장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일단은 6시부터 9시 반까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민소법 했던 것처럼 기본서 강의하고 암기장 강의를 할 건데, 암기장 강의가 또 시간이 걸리면 암기장 강의를 여러분들 그냥 동영상 강의로 제공하고 대체를 하든지 그건 이제 시간을 봐서 할게요. 왜냐면 민법이 훨씬 밀릴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판례시험은 보실 거예요, 안 보실 거예요? 그 출석률 저조하면 안 볼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여튼 될 수 있으면 그 전날 공부하고 그다음에 판례시험을 봐서 3회도 효과를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가면 갈수록 한두 명 보고 그러시던데 출석률이 떨어지면 과감하게 하여튼 중요한 판례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토요일날 사례시험은 여러분들 이제 그 수준을 보고 이제 어느 정도 공부됐는지 보고 그거는 좀 민소법에서는 너무 여러분들이 힘들어해서 그건 생략을 했는데, 민법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1차 붙고 그죠? 실력이 좋으신 분들 아니에요, 그죠? 1차 실력은.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2차화 해야 되는데 그건 하여튼 그때 봐서요. 상태를 보고 사례시험은 보고 아니면은 그냥 판례시험으로 대체를 하고 사례할 때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거는 그때 하여튼 이번에는 철저하게 민법 기본 이론 그죠? 그리고 특히 1차 지식을 2차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1차 민법하고 2차 민법이 별개 과목처럼 느껴진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1차 공부할 때는 완전히 마인드를 바꿔서 1차를 하고 2차 할 때는 완전히 마인드를 바꿔서 2차만 하고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번에는 1차 마인드를 2차화 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이 기본서요. 이거 이제 민법 정리 20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평생 써먹을 수 있어요. 평생. 실무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그 밥줄이라고 해도 아닐 정도로 많이 찾아보고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 또 2차가 안 됐다 그러면 1차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걸 대폭 줄여서 얇게 해가지고 막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요구에 따라서 이제 민법 정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민소법처럼 민법 암기장이요. 민법 암기장은 조금 민소법보다 기본서도 그렇고 민법 암기장도 좀 두껍죠. 그래서 아마 시간이 또 민소법처럼 끝나고 막 이거 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제 원장이랑 얘기를 해서 지금부터 또 암기장 동영상 강의 한 거를 바로 제공하고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식으로 그래서 시간을 전략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여튼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트인데 지금 저거요. 이제 저번 민소법은 좀 완성형이 돼 있어가지고 노트를 여러분들이 제공을 했는데 민법 노트는 이제 지금 개정판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권으로 못 나가고 이게 개정판 만드는데 책보다 노트가 훨씬 어렵거든요. 이거 파워포인트로 막 워드 치고 그러는 그래서 이거는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프린트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받아가지고 나중에 스프링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 권 만드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매일매일 개정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최근 민법 2개년 판례는 따로 민수법처럼 따로 여러분들 제공해 드릴 거예요. 내일이나 모레쯤. 그다음에 그 사례형 때 나눠 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사례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례형하고 사례형이랑 똑같은 문제를 기록형 기재를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1타 2피가 돼요. 그래서 사례형 풀이랑 기록형 풀이랑 똑같아요.
그 목차하고 그런 것만 좀 틀리고 내용이 똑같다 그러면은 사례만 잘하면 기록도 자동으로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기재례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을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거는 근데 지금은 강의를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사례형 할 때 할 거예요. 사례형에서 사례형 1번 하면 그 기재례가 기록형 기재례 1번에서 딱 비교하면 사례형 공부만 하면 기록형은 바로 되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민사법을 완성되게끔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 민소법, 기록형 알았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민사법에서 충분히 합격 점수 그다음에 아주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강 강의 규제. 이제 그래서 밑에 이제 그 맨 밑에 출제 경향 분석해서 법무사 시험은 뭐 민소법도 그렇고 민법도 그렇고 일단 출제 경향 민법에서 출제 올해도 이제 뭐 채권 양도 하고 친상법이 대거 출제되는 바람에 이제 여러분들이 친상법이 불이타했죠. 어쨌든 출제 경향은 그래도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찍히는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판례 문제들이 나와요. 그죠? 판례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전형적인 거, 그죠? 그 다음에 중간 난이도, 그 다음에 불이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절히 섞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은 조건이니까 계속 얘기했지만 이런 불이타는요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점수를 못 맞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방어만 하면 되고 여기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요. 누구나 잘하는 문제 중간 정도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 여기서 많이 나니까 이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출제 경향에 대한 대비도 어떻게 한다? 이거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판례 문제들 위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판례 문제 위주로. 그래도 빠짐없이. 왜냐면 법무사 시험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출제 경향이 많이 좀 이렇게 발전이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이렇게 법무사 실무적인 쪽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론적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로스쿨 변호사 시험이나 법무사 시험이나 그 출제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부를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대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판례 문제 위주로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산만하게 갖고 있는 1차 지식이요. 1차 지식을 이거를 2차화 해야 돼요. 2차화 하는 게 이번에 가장 중요한 강의 포인트라고 봐요. 그래서 2차화 시킨다. 그러면 이제 2차화 시키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두 가지, 요건사실론을 기초로 해서 사례풀이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사례풀이 구조. 출제 가능한 건 전부 다. 그래서 요 안에서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사례도 대비될 수 있고 사례 풀이 구조하고요. 기록 풀이 구조랑 거의 똑같거든요. 기록까지 대비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 나가서도 공부할 때 소장 같은 거 쓸 때 큰 지장이 없게 될 거예요. 이번만 잘 합의가 되면. 그래서 결국은 지금 민법에서는 그 요건 사실과 사례 풀이 구조 매일매일 이걸 할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두 문자 민소법전 두 문자 딸 수 있는 거 다 따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법 지식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예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강의 계획서 2페이지에 간략하게 거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이렇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민법 강의 계획 2페이지 맨 밑에 이번에는 기본서 하고 똑같죠 기본서. 그래서 이제 기본서 강의를 하고 강의 계획은 지금 예비 순환이잖아요 예비니까 이제 기본서를 하고 그죠? 기본서로 철저하게 출제 가능한 모든 판례 문제 기본 이론을 습득을 하고요. 이걸 기초로 두 번째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사례요. 기본 사례를 할 것이고 똑같이 세 번째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이순환 해가지고 이제 좀 더 매일매일 시험을 보면서 출제 가능한 모든 사례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각 순환마다 암기장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했지만
시험 전날 민법을 1회 독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면 거의 90% 이상은 붙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 시험 전날 뭐 사례지까지 할 수도 없고 기본서 두꺼운 걸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암기장을 한 5회도 이상을 해가지고 물론 여기다 다 써놔야 되겠죠. 빠진 거 써놓고 중요한 거 체크하고 막 해가지고 암기장으로 시험 전날 그죠? 시험 전날 그 민소법도 똑같고요. 전범위를 1회도 이게 가장 최종 목표예요. 전범위 1회도. 그래서 결국은 시험 보기 때까지 계속 이거 정리하는 게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판에는 이제 여러분들 스터디를 하면서 민법 전범위를 한 3일에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이틀에 한 번 보고 마지막에 하루에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시험 전날에 한 대여섯 시간에 다 볼 수 있고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물론 암기장만 하면 안 돼요. 이것만 하면 무조건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례를 하면서 계속 대입시키는 거죠. 기본서 하면서 암기장, 사례하면서 암기장, 시험 보면서 암기장 계속해서 암기장을 딸딸 외운다는 게 아니라 눈도장이 찍혀야 돼요. 그러면은 이건 276페이지 뭐 있어 막 이런 식으로 탁탁탁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떨어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는 이제 작년까지는 그다음에 암기장 강의하고 그다음에 그 말한 대로 이제 올해 시험 나온 것처럼 이제 마지막에 이제 최종 판례 그죠? 최근 판례 최판 2차 문제에서 출제 가능한 것들을 한번 해서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강의가 완비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합격하시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강의 진도표인데 항상 진도표는 본질적으로 진도는 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거랑 맞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기준을 잡아놨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래서 채권법이 한 13회, 물권법이 한 9회, 민총 5회, 친상 2회 이렇게 잡았는데 조금 밀리고 조금 더 많이 하고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렇게 이제 앞으로 강의 계획을 잡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로 들어가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노트를 보면 이제 노트부터 개관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민법 개관 이게 이제 1차 지식이잖아요. 1차 지식. 여러분들이 1차 때 공부했던 것들 그죠? 이렇게. 그러면 민총이다. 그럼 민총은 지금 전체 개관을 해보는 거예요. 당사자 파트, 목적, 의사표시, 그죠? 대리, 조건기한, 소멸시효 이렇게 6개 파트로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당사자 파트는 권리능력, 권위행, 그죠?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은 확가적사, 확정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비진입, 의사표시, 비통, 착사. 여러분들 어떻게 외웠는지 하여튼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대리, 조건기한, 소멸시효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민총은. 그 다음에 물권법은, 그러면 물권법이나 채권법은 발목, 효변소. 그래서 여기도 발목, 효변소. 그 다음에 채권법만 수인이 있죠, 수인.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물권법은 그게 없어요. 그런데 기본은 발목, 효변소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발생은 항상 강론이에요. 여기도 물권 강론, 채권 강론. 그래가지고 물권법 강론은 점소용담. 그죠? 여기에 점유권, 소유권, 용익, 담보물권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에서는 물권법의 목적하고 거기서 중요한 게 일물이권주의라는 거고, 효력은 물권적 청구권, 변동, 부동산 물권 변동, 동산 물권 변동, 소멸의 혼동,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채권법도 발생은 채권 강론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총론, 계약강론, 그죠? 계약총론, 계약강론 해가지고, 계약총론에서는 계약법에 공통된 쟁점들, 동의항 해제,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 계약처상 과실책임 이런 거 쭉 나오죠. 그 다음에 계약강론에서는 약정채권 15개, 법정채권 3개. 이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채권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 오늘 이제 여기서 요게, 그죠? 요게 물권법도 그렇고, 여기요. 목표 변소가 이게 총론이에요, 총론. 물권 총론, 채권 총론. 여기가 채권 총론이죠. 목적에서는 오늘 하게 된 특정물, 그 다음에 종류물, 금전채권, 이자채권 그런 것들이 나오고, 효력에서는 체불, 최대, 채치 이런 게 나오고, 수위는 연대보증 나오고, 변동은 양도, 인수, 연대보증 나오고, 효력은 체불, 그 다음에 최대,
채취,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죠? 물건은, 물건 쪽하고, 금전 쪽하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변동은 양도, 인수, 소멸, 변제, 향계. 그래서 채권법부터 하는데, 이제 채권 총론부터 하죠. 근데 채권 총론이 가장 어려워요. 올해도 이제 채권 양도에서 다수 출제가 됐죠. 반 정도가. 그죠? 그래서 이게 가장, 민법에서는 가장 어려워요. 가장 난해하다. 그 다음에 둘째로 어려운 게 물권법이죠. 그리고 물권법은 총론을 할 게 별로 없어요. 여기는 강론이, 물권법은, 여기가 강론이 중요하죠. 물권법은.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발목 효변수로 돼 있다. 이거 구조만 체크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친족 상속법. 이제 올해는 친족법 상속권 중에서 사례를 출제 가능한 거는 어느 정도 기본 강의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한 4, 5회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하는 집행법이요. 집행법에서 전부금, 추신금, 가압류, 가처분에 관련된 민법 지식들, 민법 사례 문제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민법에서는 뭐 요거 출제 가능한 것만 책의 맨 뒤에 파트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책 파트는 채권법, 아니, 민총, 채권, 물권, 그 다음에 친상, 집행 순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1차 때 다 공부했던 것들이죠. 그죠?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개관은 이제 간단히 보면, 그러니까 우리 민소법에서 했던 거예요. 그대로. 민소법에서 했던 거. 민사소의 개관. 그래서 민소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이제 다수상사자 하다 끝났으니까, 아니, 다수상사 뒷부분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걸 거의 여러분들이 20몇 회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죠? 가비율한테, 분쟁이 생겨서 소장 제출, 심사, 송달, 소송요건, 구비 여부 심사해서 본안 전이라고 그랬죠. 그게. 그죠? 그 다음에 본안에 들어가서 변론기일, 변론 중에 판결을 선고하고, 2심, 3심 상소하고, 그 다음에 청구 복수 다수상사자가 나온다. 그래서 원고 승소 판결을 청구 인용이라고 그러고, 패소를 청구 기각이라고 하는데, 여기 전체를, 이 전체,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 민소법이고, 그죠? 민법은 어디 대입냐면 여기 들어가는 거죠, 민법. 민법을 대입시켜서 원고 청구권 존부를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청구권 있으면 청구 인용, 청구권 없으면 청구 기각이다. 그래서 여기서 역할을 한다. 네, 그래서 이제 민법의 적용 유형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앞으로 하면서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노트에서 이제 아까 1차 지식을 어떻게 이제 한다. 그래서 이것도 사례풀이 구조라고 해가지고 거기 5페이지를 가보세요. 예. 그럼 아까 1차 지식, 그죠? 채권법, 아니, 민총, 채권, 물권, 그 다음에 친상이 있던 거, 요것도 민소법의 책 맨 앞에 있는 거예요. 민소법. 이거는 민소법에서 했고, 이건 민법에서도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 이게 민법과 민소법의 사례풀이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곧 기록풀이 구조도 똑같고요. 기록풀이 구조도 똑같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는 이제 원고가 피고한테, 그죠? 이제 원고는 권리 근거 규정이죠. 권리 근거 요건 사실에 주장 증명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고, 피고는 반대 규정 항변이죠. 항변의 요건 사실들을, 그죠? 여기는 여기 권리 근거 규정의 요건 사실들을 주장 증명하는 거고, 피고는 항변사의 요건 사실을 주장 증명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소법에서 이건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우리 권리 근거 규정은 채청물청이에요. 채청물청, 그죠? 채권법, 그래서 채권법, 물권법. 그래서 이게 권리 근거 규정 요건 사실들이죠. 그죠? 그렇게 하고 친상 집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친족 상속에서 권리 대표적인 상속법이 뭐 상속회복 청구권이라든지 그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가장 찍히는 건데 그건 안 나왔으니까 그건 하기로 하고 집행법에서는 추심해서 전부금 청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근거 규정. 그래서 아까 본 대로 우리 그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총, 물권, 채권, 친상을 재구성한다. 그래서 권리 근거 규정, 철저히 사례풀이 구조로. 그래서 여기서 약정 채권 15개가 있고 법정 채권 3개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채무불이행. 여기가 이제 여기가 여기까지가 이제 채각이고, 여기가 이제 채총이죠. 채총. 채총의 권리 근거 규정은 채불, 최대 채치, 그죠? 채불, 최대 채치, 연대, 보증, 양도, 인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약정채권 매임도가 제일 중요하고, 매임도. 이렇게. 법정채권 사무관리 부당이도 불법행위 중요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쭉 하게 돼요, 이제. 그런 다음,
다음에 물권법도 물권법 강론의 점소용담, 점유권, 소유권, 용익, 담보. 그래서 소유권에서는 소유권의 물청 제일 많이 나오죠. 213조, 소유권의 물권반환, 214 소유권의 방해배제, 245조, 점유시효취득이에요. 점유시효취득. 점유시효취득에 기한 소이득은 채청인데 이게 물권법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명신, 공유, 뭐 등등 나오죠. 그 다음에 용익물권 법지, 그 다음에 담보물권, 공동저당, 근저당, 가등기, 양도담보, 이런 것들을 쭉 하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진족상속 집행법, 여기가 권리 근거 규정이죠. 권리 근거 규정. 다 요건사실은 누가 주장 증명의 책임량? 원고가. 그죠? 그 다음에 피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반대 규정. 그죠? 항변 사유의 요건사실은 피고가 주장 증명이 책임다. 그 항변은 장멸저, 장애, 멸각, 저지. 그래서 민총이 거대한 항변 사유예요. 거대한 항변 사유. 그래서 민총 맨 앞에 나오는 게 신의 측,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대리, 조건기한, 소멸시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의 측은 그 중에서 저지의 항변이에요. 저지의 항변. 권리 행사가 저지된다. 그 다음에 당사자 판트에서 권리 능력, 행위 능력은 무효잖아요. 의사 능력은. 이거는 멸각, 장애 항변이고, 행위 능력이 취소니까 멸각의 항변이고, 그 다음에 목적에서 확가적사, 만일 확정되지 않고 가능적법 사회적 타당성 없으면 전부 무효예요. 전부 무효. 그죠? 여기는 다 무효다. 그렇게 하고, 의사표시, 107조는 무효, 108조 무효, 그 다음에 109, 110은 취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전부 무효 아니면 취소예요. 그죠? 그래서 민총은 거대한 항변사예요. 우리 민수법에 쓸 때, 그죠? 무효의, 항변, 취소의 항변 하는 것처럼요. 그죠? 그 다음에 대리에서는,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 대리로서, 무권 대리로는 무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무효다. 그 다음에 조건불성치, 기한비도래하면 청구권이 안 생기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 얘네들 다 멸각의 항변이고. 그죠? 소멸되니까. 이렇게 민총은 거대한 항변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1차 때 공부할 때 민총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변부터 공부한 거예요. 거꾸로 한 거죠. 거꾸로. 그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2차 할 때는 아까 말했는데 1차를 2차화 시킬 때는 이렇게 권리 근거 규정하고 항변으로 해야죠. 그래야 정확한 공부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항변 사유 중에 채권 총론에 있는 게 채권 소멸 사유들이죠. 변대공상, 변제 대문에서 공탁 한계 이런 것들 7개 사유가 있고 채권 각칙에서는 동시행, 해제 같은 거, 저지 항변, 멸각 항변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물권법의 항변은 대표적인 게 213조 단서 점유권리 항변이에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그죠? 점유권리 항변, 저지 항변이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의 대표적인 항변이 실천한계 부합 항변이에요. 그 다음에 법지나 유치권은 다 213조로 들어가요. 이거 얘네들은 다 여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213 단서 점유권리 항변형하고 실천한계 부합, 말소 등기의 실천한계 부합. 그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다. 이렇게 돼가지고 큰 구조, 알았죠? 큰 구조를 짜는다.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생각해야 게 민소법을 했으니까, 항변은 항상 뭐를 전제로 한다고 그랬죠? 항변이 뭐예요, 개념이? 원고의 주장 사실을 자백하면서 양립 불가의 양립 가능해요. 양립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 항상, 여기는요, 피고가 자백, 여기는 없더라도 이제 여러분들 민소법의 도사가 됐잖아요. 그죠?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아직 안 됐지만. 그래서 피고가 자백을 하고 플러스 양립 가능한 새로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놓을 거다. 그렇죠? 가능한 사실의 주장. 이렇게요. 네. 그래서 자백이 들어간다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요 항변을 한다는 것은 권리 근거 규정을 인정한 다음에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게 부정되면 이걸 안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알았죠? 자백이 안 되면. 여기서 권리 근거 규정이 이유가 없으면 여기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요거 주의해 놓는다. 항변까지 가는 거.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장 전형적인 답안지가 권리 근거 규정하고 반대 규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기록형에 가면은 이게 기록형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게 원고의 첫째 1 원고의 청구 무슨 청구권에 이제 원고의 원고의 피고 누구 대된 뭐 소위 등 청구 명의시타의 소위 등 청구하고 나오고 그다음에 피고의 항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목차가 요거만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고에 무슨 청구 해가지고 권리 근거 규정이 요건 사실을 써가지고 청구권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고 청구를 하려면 항상 요건 사실이 나오잖아요. 그죠? 요건 사실. 이제 지겨울 정도로 많이 할 텐데,
요건사실이 1, 2, 3이다. 대여금이다. 우리 민소법이 제일 많이 한 대여금, 소비대차 계약 체결 사실, 돈꿔준 사실, 이행기 도래 사실. 그죠? 그래서 기록형에서는요, 이 원고 청구권을 쓸 때는 요건 사실을 목차화해버리면 돼요. 그게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실무 나가면은 거기 변호사가 쓴 소장하고 사무장이 쓴 소장 바로 구별할 수 있다. 그건 뭐냐면 요건 사실에 맞춰 쓰는 사람이 변호사 소장이고, 그러니까 사무장 쓰는 건 요건 사실을 잘 모르니까 그 막 뒤죽박죽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았죠? 그렇게 되려면 기록형 처음에 쓸 때 바로 사례든 기록이든 요건 사실을 목차화해버리면 돼요. 간단한 건 아니더라도 좀 복잡한 거는 예컨대 채권자 대의다 그러면 목차를 어떻게 한대요? 피보전, 보전의 표현, 채무자 권리 피대 이렇게 하면 딱 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제일 깔끔하게 기록형도 나와요. 그래서 마찬가지 피고 항변도 마찬가지. 피고 항변도 무슨 소멸시 항변이다. 이게 대표적으로 소시 항변이다. 그럼 소시 항변도 요건 사실이 3개잖아요. 그죠? 대기경, 대상, 그다음에 기산점, 기간 경과 사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대상, 기산점, 기간 경과 사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저기 항변 쓸 때도 그냥 막연히 쓰지 말고 이것도 요건 사실을 목차화 시키면 돼요. 해가지고 간단한 거는 한 줄로 쓰고 복잡한 거는 목차화 쓰고 항상 철저하게 알았죠? 목차도 요건 사실, 내용도 요건 사실. 알았죠?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심플해져요. 뭐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요건 사실 공부 다 했잖아요. 그죠? 암기가 안 돼 있어서 그렇지. 그거는 근데 조문 찾으면 또 다 나와요. 그러니까는 법조문도 철저히 잘 이용하고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지금 본 대로 이런 기록형 풀이구조와 사례 풀이구조는 요것만 있으면 거의 다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1차를 2차화하는 게 이런 형태로 여러분 자꾸 거기에 공부 구조를 바꿔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디부터 하냐면 그래서 권리 근거 규정 중에 채권 총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채권 강론하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때 봐서 친상, 집행, 그 다음에 가는 게 민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민총이 채권, 물권, 집행법, 친상법까지 다 여기 들어가 있어가지고 공부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여기가. 사실은. 근데 여러분 1차 공부할 때 여기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극복해냈잖아요. 그죠?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그죠? 해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2차 공부할 때는 채권 물권을 하고 민총 들어오면요. 굉장히 쉬워요. 민총. 왜? 거의 다 해요. 거의 다. 저기서. 그러니까 여기는 확인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공부하면 훨씬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기 들어가서 다음 페이지 이제 가봅시다. 6페이지. 이제 채권 총론 들어가는 거예요. 채권 총론. 그래서, 책도 여기 있고, 근데 이제 채권 총론 오늘 하여튼 첫날이니까 오늘은 개관 쪽이 많을 텐데, 채권 총론. 그죠? 결국은, 계약이죠, 계약. 그죠? 시험도 거의 계약이 나오잖아요. 매매든 임대차든 도급이든 하여튼. 그죠? 이 계약에 따라서 또 이행을 하는 게 등기잖아요. 그럼 물권법이고, 계약 상태는 채권법이고, 그죠? 이렇게 돼서 계약의 이행으로서 등기를 하면, 그죠? 등기를 한다. 그렇게 되면 물권법으로 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계약의 모든 공통된 법리를 다루는 게 계약 총론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 총론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발목, 효, 수, 변, 그러니까 수위는 빼고요. 효, 변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발생은 채권 강론에 있다. 그래서 채권법 같이. 그래서 약정 15개, 법정 3개는 이제 강론 가서 하고 목적부터가 총론이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채권 총론. 목적부터. 그러니까 오늘은 구조를 잘 짜놓고요. 그래서 목적부터. 그래서 특정물, 종류물, 금전, 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발목, 효력에서는 대내적 효력으로서 체불액이 중요하고 대외적 효력 제3자 채권 시면데 이건 개념만 알면 되고 우리 가장 여러분들 많이 괴롭히는 민사법에서 최대 채취가 여기 나오죠. 어마무시한 것들이. 그 다음에 수인의 채권 관계는 연대 보증이 나오고 변동은 양도 인수 그 다음에 소멸, 변제 대물면제, 공탁상계, 경계면제, 혼동 이건 외워야 돼요. 변대공상, 경면혼 이렇게 외우고 그래서 수인의 채권자는 여기 할 거예요. 마지막에 소멸을 하고 왜냐하면은 소멸 파트가 연대보증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보증채무, 연대채무 이런 데 할 때 변제대물적 공탁상계 경계변제에서 뭐 부담 부분 절대요. 뭐 일체형 절대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멸을 알아야 연대 보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뺀다 이거는. 그래서 아마 책도 뒤로 빼놨을 거예요. 그래서 목적, 효력, 그다음에 변동 소멸, 수인의 채권 관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위주로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채권과 채무, 급부, 개념 정리. 여러분 뭐 다 잘 알겠지만 그래서 이제 건물 팔고 토지 목적물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매매 항상요 이제 앞으로 무지하게 많이 할 텐데 이 매매 그 민법은 매매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게 다 여러분들이 저 매매 하나만 가지고 모든 게 다 설명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하나 요거 잘 해놓으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게 생 기초다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매도인이다. 매도인. 그 다음에 의리 매수인이다. 의리 매수인. 그래서 매도인이 매도 청약을 하죠. 그게 의사표시죠. 매도 청약. 그럼 얘가 매수 승낙 의사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매도 청약 매수 승낙 의사표시가 합치하면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겠죠. 그죠? 유효하게 성립된다. 합치되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유효하게 성립된 매매 계약을 법률 요건으로 해가지고, 그죠?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건 뭐냐? 그럼 매도인은 채무가 생기죠. 소위등 또는 인도. 그래서 소위등 해주고 인도해줄 채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 채무가 생기죠. 그죠? 채무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매도인은 채권이 생기죠. 매매대금 지급 채권이 생기고, 그러니까 매수인은 소유등 인도 채권이 생기고, 그죠? 이렇게. 그렇게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 채권 총론 파트에서는 채권보다도 채무 위주로, 그죠? 채무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이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매도인은 소유등 인도 채무, 그 다음에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 채무 있다. 채권은 거꾸로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채무 위주로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록형 할 때도 저기 피고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채무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이런 채권 채무 이거를 갖다가 법률 효과를 채권의 목적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채권 채무 그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행위라고 채무자 행위라고 그러고 목적이라고 법률의 내용, 급부, 객체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맞죠? 즉 매매대금 지급 채무 그 다음에 소유등 인도 채무 그렇게 해주는 갑과 을의 행위를 채권의 목적, 내용, 급부, 객체. 근데 이걸 똑같은 말을 막 여기저기서 혼자해서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유효하게 성립됐을 때는 그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연습을 해보면 유효하게 성립되면 매매가 유효하게 성립됐다. 그러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법률 효과. 그래서 채권 채무가 생기죠. 그렇게 돼가지고 만일 이렇게 했는데 만일 채권도 생기고 채무도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불이행이 있다. 그죠? 채권 채무가 있는데 요거 기준을 이거 지우고 채권과 채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둘 다 그죠? 있다. 따라서 만일 이프나템은 채무 불이행이 생기죠. 채무 불이행이 생긴다. 그죠? 채무 불이행이 생겨서 그다음에 여기서 문제로 채무가 있고 채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를 청구가 가능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청구가 가능하고 근데 청구를 했는데 안 하면 채무불이행이 되고, 채무불이행에 기해서 효과가 뭐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해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청구, 체불, 손배, 해제. 이렇게요. 예, 이렇게 돼서, 그렇다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2차화 하자는 게 이런 뜻이니까, 만일 매매가 무효다. 매매가 무효다. 유효가 아니라 무효. 다. 이렇게 되면은 채권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채권 채무가 없죠, 그죠? 효과가 발생 안 하니까, 그죠? 채무가 없다. 그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청구 못 한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있어요, 없어요? 채무가 없는데 채무 불이행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안 된다. 따라서 손배도 청구 못 하고 해제도 못 해요. 너무 당연하죠, 그죠? 근데 너무 당연히 잘 몰라요, 여러분들 보면은. 이거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요. 이렇게 유효하니까 이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매매 유효하니까
채무 있고 청구 가능하고 채무를 손배를 할 수 있다. 이제 거꾸로도 이제 여러분들 민법 잘하려면 거꾸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채무가 있다, 청구 가능하다, 채무 불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하면은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이렇게도 생각해놔야 돼요. 아주 유용하게 많이 써먹으니까 저거 항상 기억하고 있을 거다. 알았죠? 여기 있는 거 가능하면 유효하다. 이렇게 거꾸로 여러분들이 저기 사고를 많이 해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매매가 무효다. 무효. 매매가 무효다. 그러면은 무효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그죠? 채무도 없다, 청구도 못한다, 그죠? 채액을 해제, 손배 못한다. 그러니까 여중에 못한다 그러면 매매는 무효다. 이렇게도 생각해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생각을 정확한 방향으로도 생각하고 역으로도 생각하고 역추지, 정추지, 역추지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쪽을 잘 못해요. 너무 너무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히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가서 요거 완전히 딸딸 외우고 있어라.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쉬우니까 채무의 구성이니 뭐 이런 것들은 쉬운데 일단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놓고 예, 그런 다음에 그래서 오늘 첫날이니까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책을 가보세요. 책에서 이제 뭐 채권이다. 뭐 채권은 뭐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요, 행위.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한테서 일정한 행위. 행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쭉 나왔죠. 급부, 목적, 내용. 그죠?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권리를 채권. 이건 뭐 이게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채무는, 그죠? 채무는, 여기 본 대로 채무 기준이라고 그랬죠?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일정한 급부를 해야 될 의무를 말한다. 그죠? 이때 급부란 채권자가 채무자가 요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아까 뭐 있었어요? 소유등 의무, 인도 의무, 돈, 매매 대금. 항상 이거 기억하세요. 그게 주된 급부매. 이렇게 다시 앞에 노트해서. 요거요. 요게 소유등, 인도, 매매 대금. 요게 주된 급부 의무예요. 주된 급부 의무. 급부 의무다. 알았죠? 주된 급부 의무.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물건 주고 등기해주고 인도해주고 매매대금 이게 주된급부 의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밑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개념 정리할 건데 어쨌든 이렇게 돼서 급부. 그죠? 급부가 그런 것이다. 그죠?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요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 그죠? 돈 달라, 등기 달라, 소유등 해달라 이렇게. 그래서 채권의 내용이라고도 하고 목적이라고도 하고 목적물과는 다르죠. 목적물은 그냥 토지하고 건물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걸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A가 자기 소유 토지를 팔겠다고 매도청에 의사표시를 했고, B가 사겠다고 매수 승낙에 의사표시를 했고, 그 의사합치가 있으면 A, B 사이 매매계획이 유효하게 성립된다. 유효하게 효력이 성립된다. 이런 매매계획을 법률 요건으로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매도인 A는 B에게 인도 및 소유 등을 맞춰줘야 될 의무가 있고, 이게 채무죠. 그 다음에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고, 매수인 B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매도인 A에게 위 부동산의 인도 및 소유 등을 청구할 채권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아까 해줬죠? 그래서 이렇게 이때 A의 인도 및 등기를 해줘야 될 행위, 매매대금을 지급해줘야 될 행위를 급부, 내용, 목적이라고 하며, 그래서 이렇게 요구할 권리들, 그죠? 이런 것들을 채권이라고 하고, 이런 거를 이행할 의무를 채무라고 한다. 됐죠? 개념 정리. 그 다음에 매매 대상 토지를 목적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뭐 이거는 기본 개념인데 아까 말한 대로요. 유효하고 무효이고 요거 위아래로 역추지 정추지 그거를 잘 기억해 놓고 있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1차 때 많이 했지만 채무의 구성. 이거는 하여튼 오늘 간단히 정리를 하는 건데 여기서요. 채무의 구성. 은 여기서 보고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어요. 노트 정도로만. 채무의 구성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A가 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매도인. 얘가 매수인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매매했다. 뭐 지금처럼 토지를 매매했다. 뭐 건물을 매매했다. 뭐 여기는 부동산이고 이건 동산이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그러면은 주된 급부 의무는 여기서 자동차 또 아까는 여기요. 소유등, 등기, 인도. 그다음에 매매대금 주는 거. 이게 주된 급부 의무라고 그랬죠. 그죠? 주된 급부 의무 매매대금과 이게 주된 급부 의무다. 그다음에
차에 대해서 설명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서도 줘야 된다. 이건 종된급부 가장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그 다음에 사용 방법을 갖다가 설명도 해줘야, 고지하고 설명해 주는데 이걸 부수적 주의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종된급부무하고 부수적 급부무를 잘 구별하지 않아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2차에서는 써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된급부 잘 알고요. 그죠? 그래서, 주된급부는 소유권 이전 의무하고 매매 대금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금이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건 뭐 선택형 대금인데 사례할 때도, 이거 사례할 때도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간단히만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주된급부는 서로 간에 동의한 관계가 있겠죠. 그죠? 동의한.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누가 채무불이행 하면은 강제행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해제도 할 수 있죠. 유효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종된급부 업무나 부수적 급부는 동의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그리고 해제를 못해요. 해제를 못해. 이게 해제를 못한다. 이 부수적 급부, 종된급부는 해제를 못하고 이게 동의한 이 관계가 아니라는 것만 좀 체크해 두세요. 나머지 손해배상 할 수 있고 강제행 했는데 특히 해제, 요거 해제, 부수적 급부, 종된급부 의무 위반은 해제를 못한다. 그죠? 요거 하고, 이 정도로만 체크를 해두고, 그래서, 그래서 급부 의무, 그래서 여기는 빨리빨리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까 본 대로, 급부 의무란 아까 본 대로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될 의무를 말한다. 그죠? 돈 주고, 소위 등 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런 의무를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된급부 의무와 종된급부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구별의 실익은 주된급부 의무는 계약이 예정하고 있는 본래 의무다. 그래서, 아까 본 대로요. 동의한, 그 순서, 노트 그대로예요. 거기에 소유등하고, 그 다음에 인도하고, 그 다음에 돈은 동의한 관계 있고, 그 다음에 강제이행 청구할 수 있고, 만일 채무를 손배나 해제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종된급부 의무는 본 대로, 계약 내용이 아닌 급부, 아까 설명서 그런 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동시행 관계가 없다. 해제권 인정 안 된다. 그죠? 이행 손배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부수적 주의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부수적 주의무는, 그 급부 의무를 채무내 입자 제도 실현에 실의 측상 요구되는 그 의무를 말이죠. 아까 본 대로 안전배려 의무. 안전배려 의무는 좀 해놔야 돼요. 설명 의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종된급부 위반의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 판례는 양자를 거의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된급부 의무와 구별, 이런 건 안 해도 되고요. 뭐, 구별은 아까 본 대로, 그냥, 아까 개념으로 하면 돼요. 주된급부 소유권 이전해주고 돈 주고, 이게 주된급부 의무고, 그 다음에 부수적급부는 거기 따라다니는 급부 의무를 말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효과에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의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해제 못한다. 요 정도만 해주세요. 요 정도.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호 의무라는 게 옛날에는 이게 사례로 막 굉장히 많이 찍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이게 없어졌거든요. 이제 근데 최근에 판례가 이걸 인정한 판례가 하나 있어가지고 혹시 몰라서 그냥 별표 하나 정도 개념으로 하나 정리를 해주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직 시험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고 어느 국가시험도. 근데 개념은 좀 알아놔야 돼요. 노트를 다시 가가지고요. 그러면 보호 의무라는 게 뭐냐? 보호 의무. 우리 저기 본 대로요. 보호 의무라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 실현 과정에서 채권자의 생명, 신체, 재산, 기타 이행이익과 무관한 법익이요. 이행이익과 무관한 법익을 보호해줄 중요한 건 일반적 의무예요. 일반적 의무. 일반적 의무라는 것은 약정 채권 15개 모든 채무에 인정되는 의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채무에 채무자는 채권 실현 과정에서 채권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말해요. 그럼 그때 이행이익은 뭐냐? 이행이익은 만일 예컨대 매매다. 그럼 이행이익이 뭐예요? 아까 소위 등 해주고 돈 주고 이런 거고. 임대차다. 그럼 뭐예요? 임대차는 그 임대 목적물 사용 수익하고 차임 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무관하다는 거야. 그런 거와 무관하게 그냥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느냐. 이런 게 일반적 의무라는 거야. 모든 채무에 있다. 그랬는데, 이런 건데,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거를 부정을 하고요. 예외적으로 카지노 판례에서 딱 하나 인정을 했죠. 카지노 판례, 한 개 인정했어요. 한 개 인정. 그래서 요 카지노 판례 때문에 혹시 모른다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놓는 정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념은 보호 의무하고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요 안전배려 의무거든요. 안전배려 의무. 안전배려 의무는 그 계약의 개별적인 계약의 특수성 때문에 생기는 생명신체 재산 보호 의무고
보호 의무는요, 모든 채무에 다 인정되는 의무,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이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건 좀 구별하기로 하고, 일단 보호 의무를부터 간단히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키워드만 정리해 놓으면, 여기서 본 대로, 보호 의무란, 여기서, 채권 관계 실현 과정에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생명, 신체, 재산, 요거 이행이익과 무관한 일체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 보호할 의무를 말한다. 그죠? 따라서 이를 위반했을 때 체불 책임을 지는 부담한다는 이론인데 보호의무론이라고 그러고 이건 독일에서 발전했다 그러죠. 독일에서. 그래서 저희 때 공부할 때는 이거 무지하게 했어요. 뭐 곽윤주 교수님 보호의무 편입서를 취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것만 막 학설이 막 8개, 9개 대립되고 그래서 막 이것만 알면 민법을 다 안다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 내가 아무 쓸데도 없어요, 이거. 아무 쓸데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 하나 정도만 생각하고 구별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인정 실익도 안 봐도 돼요, 이것도. 논의의 실익이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본 대로, 급부의무와 구별. 급부의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요. 주된 급부의무요. 이행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매매계약일 때는 소유등과 소유권 이전과 매매대금 지급. 이게 급부의무잖아요. 그러나 보호의무는 아까 말한 대로 이행이익과 무관한 거예요. 무관한 채권자 생명이체 재산을 보호하는 의무를 말해요. 그렇죠? 이행이익. 그러니까 매매는 매매, 임대차, 도급. 거기에 대한 이행이익을 말하고 그건 무관하게 무조건 채무자는 채권자 생명이체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말한다. 구별할 수 있겠죠. 급부의무하고 보호의무. 그 다음에 안전배려 의무. 안전배려 의무는 비슷한데요. 안전배려 의무도. 그래 보호의무는 채무자가 주된 급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생명이체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말해요. 그래서 일반적 의무라는 거예요. 일반적 의무. 즉 뭐냐면은 민법상 약정 채권 15개 모두에서 인정되는 거예요. 모두에서 인정되는 일반적 의무를 말해요. 일반적 의무. 그러나 안전배려 의무는 뭐냐면 가장 차이점은 특별한 계약상 의무예요. 특별한 계약상 의무. 그래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부속주의 의무. 즉, 이렇게 해서, 채무자는 채권자의 생명이체 재산을 배려해야 한다는 건데, 여기는 15개 다 인정되는 거고, 여기는 특별한 계약에서만 인정된다는 데서 차이가 있어요. 알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고용계약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노무 도급계약이라든지, 기획여행계약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계약에서만 인정되는, 배려 의무지, 일반적 보호 의무랑은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이건 15개 다 인정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특별한 계약에서만 인정되는 거 하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숙박업자의 안전배려 의무. 이것도 여러분들 아마 일반 1차 때 같은데 조금 했었을 텐데, 요게 2차로는 사례로 가끔 나오는 게 있거든요. 사례 문제가. 그러니까 요거는 간단하게 좀 대비를 해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요거하고, 요건 안전배려 의무 문제고, 조금 이따 보호 의무하고요. 그래서 뭐냐면, 여관에서 발생한 화재로 투숙객이 사망을 했다. 그래서 숙박계약이요. 요것도 하나 기억해서 일시사용으로 위한 임대차 계약이에요. 일시사용으로 위한 임대차 계약. 일시사용으로 위한 임대차 계약. 그래서, 그럼 숙박업자는 통상 임대차 같이, 그러니까 임대차잖아요. 그러면 객실을 제공해야 될 거겠죠? 여관의 객실. 를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케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게 주된 급부 의무죠. 이게 주된 급부 의무. 그죠? 그죠? 그 여관업자는 당연히 방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더 나아가, 이렇게 고객이 위험 없는 안전하고 편한 객실 관련시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 의무. 여기서 보호 의무를 썼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일반적 15개 다 인정된 보호 의무가 아니라 여기요. 숙박계약의 특수한 숙박계약에서만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속주의 의무다. 따라서 모든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보호 의무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숙박계약의 특수성상 인정된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안전배려 의무, 부수적 의무로서 안전배려 의무가 인정이 된 거죠. 그죠? 이렇게 숙박계약의 특수성 때문에 인정된 거죠. 그죠? 이렇게 됐다. 따라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은 불안전이익을 체불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나 기억만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특수한 숙박계약에 인정되는 안전배려 의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보호의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해두고 그런데 통상 임대차는 안전배려 의무 없고 학교법 이건 안 봐도 되고요. 두 개는 안 봐도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약상 보호 의무로서 이것도 안 봐도 돼요. 이것도 뭐 옛날에는 많이 논의했는데 이거는 거의 논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계약상 의무로서 보호 의무 인정 여부 이제 판례. 판례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15개 모든 그죠? 약정채권 모두에 인정되는 보호 의무 부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법질성 키워드 사적 자치 원칙과 그 다음에 과실 책임을 원칙을 근간으로 하고 2개 이에 따라 자기 책임 원칙이 이 개인적 법률 관계에 적용되므로 일방 당사자 상대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일반적 의무. 일반적 의무는 뭐라고요? 약정채권 15개 다 인정되는 의무. 그거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부담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그래서 그죠? 사적 자치, 과실 책임, 자기 책임. 키워드 3개 해가지고 과실 책임. 그러니까 과실이 있어야지만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자기 책임, 자기 과실이 있을 때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호 의무. 그죠? 모든 책임에 인정되는 그런 건 인정 안 된다. 그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보호 의무를 긍정한 게 있다. 자기 책임 원칙도 절대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책임을 제한하는 거, 구체적 개별적 신의성실, 사회질서 103조죠. 그래서 제한될 수도 있다.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요 경우 이렇게 제한됐을 때 이거 신의성실 선의칙 2조 103조죠. 예외적으로 보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체불 손배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지노 사업에서요. 정선의 카지노 사업, 그죠? 그래서 정선 원칙적으로 카지노 이용자, 도박꾼들이죠, 뭐. 이익을 위한 카지노 사업자의, 그죠? 거기, 카지노 업장이죠, 업주. 보호 의무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일반 원칙은 인정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정은 안 한다. 그러나 카지노 이용자, 도박꾼들의 재산 상실에 주된 책임이 카지노 사업자한테 있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 이용자의 손실이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이익으로 기속되는 것이 사회통념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이르렀다. 그렇게 2가지 요건이야. 이렇게 첫째. 그 다음에 카지노 사업자한테 주된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으로 기속되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다. 이랬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카지노 사업자의 카지노 이용자에 대한 보호 의무 위반.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보호 의무 위반. 생명시체 재산이죠. 특히 그죠?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손배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보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나온다면은 요건데 그죠? 이렇게 해서 카지노 사업. 그래서 2가지 요건처럼 해가지고 이럴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만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카지노 저 변호를 한 변호사가 제가 좀 아는 변호사인데 좀 특이하게 정선 가서 카지노 막 하다 맨날 잃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돈 다 잃으니까는 그 사람들한테 다 DM 발송해가지고 내가 손해배상에서 돈을 받아줄 테니까 반띵 하자. 그래가지고 50%. 그래가지고 뭐 10억을 잃었다. 그러니까 뭐 다 잃었으니까는 뭐 오케이 했죠. 근데 이겼어, 이거를.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이게 이겨가지고 대박 났죠. 그래서 카지노 이용자들이 다 여기 가서 선임해가지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래서 저는 기획적인 거 소송 잘하면은 여러분들도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은 첫 시간은 이렇게 개관하고 채권 채무 간단히 한 거니까 이 정도 하고 10분 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